자, 우리 이제 파이널 특강이고요. 우리 공중보건, 보건행정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할 때마다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동안의 강의를 진행했던 방식은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 핵심 요약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출 문제집 있죠? 문제집 앞에 보면은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교재 기본서 내용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출제 비중이 높은 것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뷰해 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시험 대비 특강으로는 문제풀이를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좀 고민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와서 항상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 사이드에 있는 짜투리, 찌끔한 거, 아주 지엽적인 거, 이런 거에서 가끔씩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들에서 틀리는 경우들.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한 학생들은 거기 그 부분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기본 베이스는 뭐다? 여러분들이 이미 중요한 거, 핵심적인 내용들은 공부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중요하지 않은 나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짜투리 내용들, 그 짜투리 내용들을 한번 리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험에 좀 더 만점을 도전할 수 있도록 강의 컨셉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중요한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정리 안 할 거고, 이거 있었는데 미처 안 봤던 것들, 아 맞다 이거 있었는데, 왜냐면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 여러분들 그거 안 보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간은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다라는 거 염두를 두고, 우리 보건학 문제는 항상 지엽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시험 전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세계 공중보건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 구분,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리기, 발전기가 기본이에요. 공중보건학 대부분 교재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역사를 구분하는 내용들은 책마다 다르다라는 걸 제가 강의 중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또 어디죠? 예방의학 교재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하고 있고, 보건행정과 관련된 교재들에서 조금 다르게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좀 구분이 달라지는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보기 위해서 얘를 한번 요약을 해드려봤고, 여러분들 그 자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본적 고중, 여학발. 요건 기본이고, 항상 시험 문제에 요거 순서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이걸 베이스로 문제로 거의 나와요. 공중보건학 문제는 거의 그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자면은 얘네들을 중상주의와 계몽주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760년까지를 중상주의 시대라고 하면, 중상주의는 상업, 경제 활성,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 해상 무역이 발달되던 그 시기였고요. 계몽주의는 사람들이 아니야, 사람이 우선이야.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 중심의 세계, 그래서 사람 인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깨어가기 시작한 시대가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예방의학 교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가 근세기를 여기까지로 자르고, 예방의학 교재에는 근세기를 여기까지, 여명기 근세기를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를 그냥 근대기로 자르기도 해요. 이렇게 넘겨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구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의 초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몽주의, 계몽하고 뭔가 계몽과 위생개혁을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같이 통으로 묶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계몽, 위생개혁, 그 다음에 어떤 예방의학까지 묶어서 갈 수가 있는 거고, 이 안에는 공중보건에 대한 사상도 싹트기 시작한 게 요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여명기 마지막 부분. 그래서 요 시점에 공중보건에 대한 어떤 계몽이 싹트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흐름을 조금 더 머릿속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지고 계시라는 의미로 이걸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중상주의와 계몽주의, 혁명시대 같이 묶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중상주의, 계몽주의, 위생개혁기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구분할 때,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계몽, 어떤 인권, 사람들의 건강,
보건 이런 거에 대해서 계몽이 시작된 그 시기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요 이전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라마찐이라던가 1700년이죠. 그래서 요기로 들어가는 것들 상업이 활성화했던 그 시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 내용에 역사적 사건을 좀 추가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말고 또 이제 역사 문제가 나오다 보면은 시대 순으로 나열하시오 또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사건과 그 인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교재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가끔씩 문제로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한 거예요. 기본의 공중보건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내용 플러스 알파를 좀 더 드린 거고요. 뭐 고대기 같은 경우는 항상 공기가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관점, 장기설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거, 불을 지르거나 대포를 발사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위생 향상에 어느 정도 애는 썼다라는 거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 이것까진 아니어도 공기가 원인이다. 그럼 공기를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있었던 거고, 로마 시대 보시면 제왕절개 수술 실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최초의 제왕절개 시술이 이루어졌던 게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는 산모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이렇게 배를 가르는 그것까지는 못했고, 산모는 이미 사망했는데 뱃속에 아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냈던 역사적 기록이 있고, 그게 제왕절개 수술의 가장 처음 시작이다라고 최초의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세기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이죠. 콜레라 나병 유행하고 흑사병 유행했던 거. 그래서 이슬람교 성지순례, 그래서 6세기에서 7세기 경에 이 성지순례로 인해서 뭐 콜레라 유행했다라는 내용들 쭉 있었는데, 그거 13세기까지 같이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십자군 원정까지 묶어서 콜레라 나병 유행했었고,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 14세기 이 유럽 정벌로 인해서 흑사병 유행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게 검역법, 검역제도가 만들어졌고요. 자, 중상주의라고 하는 거 1500에서 1750년으로 끊어서 볼게요. 중상주의 시대 근대 과학기술 르네상스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공중보건학적 기초가 마련이 된 거예요. 공중보건에 대한 사상이 싹튼 것까지는 아니고 기초적인 것들이 마련이 된 거고, 이 시기에 주로 발진티푸스, 뭐 수두, 성홍열, 매독 같은 질병들 유행했고요. 자, 요 시기에 해당하는 학자들 존 그란트 누구였어요? 보건 통계 최초로 했던 1662년이었죠. 프라카스토로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의 존재를 제시를 했었고, 베살리우스 하면은 해부학 교제지피라는 사람이 있고요. 하베이 혈액순환에 대해서 밝혔고, 레베누크 하면은 200배율 이상의 현미경 개발을 했고, 라마찌니 노동자 질병론, 자 거기에 중상지대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시드넘이라는 영국 학자 유행병 발생의 자연사를 기록했다. 유행병 발생에 대한 자연사에 대한 기록을 했고요. 윌리엄이라는 사람 인구 사망, 질병, 기타 생리적 통계에 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게 윌리엄이라는 학자예요. 윌리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패티. 윌리엄 패티라는 사람이거든요. 윌리엄 패티. 그래서 마찬가지 이 윌리엄 패티랑 존 그란트랑 친구예요. 아마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 그란트의 그 인구 통계 있잖아요. 그거를 그 논문 그 책을 쓰라고 옆에서 이렇게 푸시한 사람이 이 윌리엄 패티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패티. 윌리엄 패티가 요번에 전북 보건연구사에서 보기 중에 하나로 패티라는 사람에 대한 게 언급이 된 것 같아요. 패티라는 이름으로. 다음 로셔, 잉글랜드 인구에서 20세 이전에 사망하는데 그 원인 상당수가 직업병이다. 그래서 직업병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역사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할 때 어떤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다음 중 산업보건에 대한 업적이 있는 학자가 아닌 것은, 또는 보건 통계와 관련된 업적, 또는 환경위생과 관련된 업적,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어떤 주요 업적의 큰 카테고리 있죠. 그 타이틀별로 좀 묶어서 보실 필요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계몽주의 혁명시대 1760년에서 1850년으로 묶었을 때 공중보건 사상이 싹 텄다 이 시기에 스마일리라면은 산과에서 위생에 대한 거, 산과 그 산부인과의 위생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필리핀이라면은 계몽주의니까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혁명, 프랭크 하면은 국가가 국민들의 보건을 책임져야 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 제너 하면 우두 종두법 1798년, 에드윈 체딕 하면 열병보고서 1842년, 그걸 통해서 뭘 마련했다? 영국의 공중보건법 제정에 기여했고요. 셰턱하면 미국의 보건학 지침서를 집필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학자들로 샘멜바이스라는 사람이랑 호음주, 산욕열 예방에 기여한 사람들. 산욕열 예방이니까 뭐겠어요? 아기 낳고 나서 염증 생기는 거. 그러면 스마일리의 산과에서의 위생 강조와 맞물려지는 내용이겠죠. 또 자, 피링글 또는 프링글이라고 하는데, 프링글 병원, 감옥, 병사 이런 데에서의 위생에 대한 개선 주장한 사람, 환경 위생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겠죠. 베르누이 질병에 대한 보건 문제, 보건 통계적 방법을 적용했다. 그래서 보건 통계에 대한 부분. 린드 하면은 괴혈병 원인 규명한 의사였죠. 그래서 선박, 그 배에서의 위생 상태 개선에 공헌했고, 쉐턱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드렸는데,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위생위원회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거기에 주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중앙이랑 지방 보건국 설치해라, 보건 정보에 대한 교환 체계 마련해라, 위생 감시 제도도 확립하고, 매연 공해에 대한 대책, 도시 건물 위생 관리, 신체 검사, 결핵 정신병 관리, 학교 보건, 보건 교육, 예방 사업.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공중보건, 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분야를 이 지침서에 다 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근대기로 넘어가서 예방의학의 확립이 이루어졌던 시기, 제일 유명한 존 스노우, 윌리엄 레스본, 페텐코퍼, 파스테르, 코우, 비스마르크. 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이미 다 머릿속에 박혀 있는 내용들일 거고요. 특히 존 스노우의 장기설의 허구성, 요거에 대한 문제가 최근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장기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내용은 장기설은 공기가 질병의 원인이야라는 설이에요. 그럼 이 장기설의 허구를 무너뜨리는데 어떤 계기가 됐던 건 레베누크의 현미경 발견이 기여를 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이 그게 질병의 원인이야까지 가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허구성이 입증된 건 아니고, 다음 존 스노우가 그 이후에 파스테르 코우에 의해서 장기설이 우리가 폐기 처분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뭐예요? 질병의 원인은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밝혀냈기 때문에, 공기가 아니야, 이거야, 이 균이야라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파스테르와 코우는 폐기 처분까지 명시가 되는 거고, 존 스노우는 허구성을 밝혔다. 그게 허구일 수 있어. 너 그 장기설 이론 그거 틀린 것 같아 라는 거를 입증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공기가 아니라 물에 있는 무언가가 원인이 됐어. 물에 의해서 감염된 것 같아 라는 걸 밝혀냈거든요. 근데 모든 물이 아니라 요 물만 원인이 됐네 라는 거를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냄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굉장히 공고하게 믿고 있었던 장기설의 허구성을 입증한 계기가 된 게 이 존 스노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영국의 리스터라는 사람 수술실에서의 무균 기술에 대해서 확립했고요. 에를리히라는 사람 매독 치료제, 살바르산이라는 매독 치료제를 발명을 해서 화학 어떤 약품을 통해서 치료하는 요법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까지 좀 추가된 내용을 드렸고, 우리나라 공중보건 역사는 보건행정에서 좀 더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직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가끔이지만 삼국시대의 내용들 보기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고려 조선만 알고 가지 마시고 삼국시대에 대한 거, 고구려 시의 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줄게요. 고구려 시의, 그다음에 백제, 의박사, 채약사, 약사주, 신라, 승의가 활동했고요. 이때도 약전이라는 행정기관이 있었어요. 통일신라의 약전 있죠. 신라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내공봉의사, 공봉의사 있었다라는 거 포인트. 그 다음 고려 조선시대의 의료기관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근세 이후에 보건행정조직 변천 요 순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가끔이지만 문제로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보건행정기관이 어디다? 위생국이었어요. 1894년이고, 자, 그 이후에 쭉 변천들,
위생과로 넘어가는 건 일제강점기겠죠. 자, 그리고 미 군정 시기에 위생국, 보건후생부, 사회부 이렇게 가는데 위생국이 다시 나왔더니 이제 질문하신 학생이 그럼 위생국은 언제예요? 왜 두 번이에요? 두 번이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위생국이 설치된 시기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은 1894년 고종시대에 우리 조선시대에 처음 설치된 위생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이후에 보건후생부로 갔다가 사회부, 보건부, 보건사회부. 자, 그래서 사회부, 보건부, 보건사회부로 가는 거는 자, 사회부 안에 보건국을 설치한 거예요. 조그맣게. 사회부가 큰 거고 그러다가 걔를 띄었어요. 사회부 따로 두고 보건부라고 좀 더 크게 승격을 시켰다가 이러니까 너무 업무가 분산되는 것 같아. 근데 보건을 사회 밑으로 넣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보건사회부 그게 이름이 보건복지부로 바뀐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건강도시에 대한 거 최근 들어서 건강 증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문제가 나오면서 신공중보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신공중보건 사업, 건강 증진 사업과 건강도시 사업이 있죠. 자, 그 중에서 건강도시 하면은 그동안 사실 문제는 거의 대부분 관련 기구가 어디냐, WHO 그 문제 정도가 많이 나왔는데 점점 이 내용에 대한 것도 더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건강도시에 대한 우선 기본적인 정의,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개발하는 가운데 그 아래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건강도시의 개념이 처음 시작된 거는 어디부터냐면 1978년 알마타 회의에 이어서 알마타 회의에 시작이 돼서 1986년 오타와 헌장을 거치면서 건강도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헬스포올 이게 어떤 회의의 의제였어요? 알마타 선언에서의 주요 의제였죠. 이게 그 기본으로 깔리게 되는 거고 특징 보실게요. 자,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들. 자, 또 여러분 번호를 매길게요. 1번 강력한 정치 지원. 건강도시를 위해서는 정치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2번 각 분야 간의 협력도 있어야 된다. 3번 시민들의 참여도 있어야 되고 4번 생활터전의 활동적인 통합도 이루어져야 되고 5번 건강 프로필과 지역활동 계획의 개발도 있어야 되고 6번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도 해야 되고 7번 참여적 연구와 분석도 있어야 되고 8번 정보도 공유하고요. 9번 대중매체가 참여하고 10번 사회 내 모든 집단의 취합 그리고 11번 지속가능성, 12번 인적 자원과 사회개발의 연계, 13번 국가와 국제적 네트워크 이런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건강도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매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그냥 쓱 지나가기 쉬운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해서 이런 주요 특징들을 가지고 이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건강도시의 조건 이런 거 내겠어? 라는 생각 들기 가장 쉬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 가끔 보면은 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그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발표된 지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여러분들 교재 그 만성질환에서 왜 WHO에서 발표한 만성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억나요? 그런 내용이 있었던가? 안 들어가 있나 우리 여기에는 공중보건에는? 잠시만요. 정말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까지 4개 우리 공중보건에는 그 내용이 없구나. 제가 역학에서 보건연구사 대비 시험에서 그 강좌에 그거를 포함을 해서 넣고 있는데 그걸 저도 강의에 넣으면서 이런 것까지 내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해도 그래도 이제 불안한 마음에 넣었는데 요번 시험 문제에 그게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그게 딱 이런 내용이야. 그래 너무나 일반적인 거. 그냥 뻔한 거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간간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가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시 조건 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깨끗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생태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착취하지 않는 지역사회
그다음에 개인의 삶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 시민 참여와 통제 필요하겠죠. 모든 시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요. 만남이나 상호작용, 의사소통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활기 넘치고 혁신적인 도시 경제에 대한 거 들어가 있죠. 도시 경제,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유산, 모임 이런 것들과 개인과의 연계, 그리고 적절한 공중보건, 치료 서비스 최적화,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발생,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건강도시다라는 것. 그 다음 4번 내용에 우리 헬스플랜 2020에 대한 대표 지표는 제가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면서도 좀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분명히, 얘는 제가 조금 장담하는데 분명히 올해든 내년이든 출제될 것 같아요. 출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제대로 보고 가세요. 이 기준치까지는 아니고, 기준치까지 내면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 지표 16가지가 뭔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표 지표라는 게 결국 주요 과제죠. 16가지 과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16가지 과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뭘 보고 있느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문제 출제하기 되게 쉬워요. 그렇죠? 우리 모의고사에도 제가 몇 번 냈고, 자, 금연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금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성인의 남성 흡연율과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바꿔서 금연하고 대표 지표로 뭐 여성 흡연율, 성인 여성 흡연율 또는 성인 남녀 흡연율 또는 모든 성인의 흡연율,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연결시키고, 절주는 성인 고위험군 음주율, 고위험군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성인 남성 음주율 또는 뭐 남학생 현재 음주율, 이렇게 바꿔서 출제할 수 있겠죠. 신체 활동에 대해서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 영양에 대해서는 건강 식생활 실천율, 그리고 암은 암 사망률, 그래서 암 사망, 이런 거 뭐 암 발생률 이렇게 바꿔서 낼 수가 있겠죠. 암 사망률, 건강검진 수검률, 그리고 고혈압, 만성질환은 고혈압이랑 당뇨병 유병률로, 발생률 아니고 이건 유병률이죠. 유병률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비만에 대해서는 성인의 비만 유병률, 자 여기는 남녀 합친 거죠. 성인의 비만 유병률, 정신보건은 자살 사망률 감소, 자살률로 하는 게 아니라 자살률이 얼마로 감소했느냐를 보는 거죠. 자살 사망률의 감소. 그다음에 구강보건은 아동 청소년의 치아 후식 경험률. 그래서 영구치에 대해서 충치 경험률을 보는 거죠. 성인 말고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의, 여기는 아동 청소년. 예방 접종은요, 그 목표가 있었는데 이미 목표를 달성을 해서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최근에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예방접종은 목표 달성해서 삭제했으니까 안 외워도 되는 거죠. 굳이 그걸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라는 걸. 그래서 뭐 외우고 안 외우고 할 게 없잖아요. 이거 알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은. 신고된 결핵 신환자예요. 결핵 유병률 아니고 새로운 환자 발생률이죠. 신환자율.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 그리고 모성 건강은 모성 사망비, 근데 출생 10만 명당 모성 사망자 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모성 사망률이죠. 근데 보건복지부 지표에 왜 모성 사망비로 나와 있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할 때 모성 사망비로 발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우리가 기본적인 보건통계 지표로 볼 때는 출생 인구 10만 명당 모성 사망수를 모성 사망률이라고 보고 있지만, 통계청에서는 그걸 모성 사망비, 완전히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모성 사망비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헬스플랜 2020도 모성 사망비를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념으로는 모성 사망률인 거죠. 그다음에 영유아 사망률, 노인의 활동 제한율. 그래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있느냐, 장애율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거, 대표 지표. 자, 다음 5번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ROC 곡선인데 우리 역학에서 했던 내용이죠. 역학에서 뭐 할 때, 이거 뭐 하는 곡선이에요? 이거 여기 나와 있네. 민감도, 특이도,
그래서 어떤 검사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당뇨, 뭐 공복 혈당 100 미만이 정상이다라던가, 또 뭐 진단을 내릴 때 140 이상 뭐 당뇨다, 200 이상 당뇨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그 값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거를 결정하기, 민감도도 높고 특이도도 높아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 그래서 이게 뭐 혈당 수치를 10으로 할 때, 20으로 할 때, 30으로 할 때 쭉쭉쭉 해서 뭐 100으로 할 때, 110으로 할 때, 120으로 할 때 쭉쭉쭉쭉, 200으로 할 때, 300으로 할 때, 500으로 할 때 쭉쭉쭉쭉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해서 ROC 곡선을 이용해서 그 기준점을 잡을 때는요, 어떤 검사냐면 연속형 변수인 결과값 있죠. 혈압, 당뇨, 뭐 헤모글로빈, 그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이렇게 숫자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마다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번에 2017, 18년 지지난주죠. 전북 시험 있을 때 전북 보건연구사에서 또 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요거 이름 싹 빼고 1번, 얘가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있을 때 어떤 기준이 가장 좋냐, 어떤 선을 그리는 그 검사법을 선택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뭐가 가장 바람직해요? 얘가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곡선을 그렸을 때 이 끄트머리 요 곡선 왼쪽 상부에 꺾어지는 요 모퉁이랑 가장 가까운 요 지점이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둘 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그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는 올라갈수록 민감도 특이도가 뭔가 떨어지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곡선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검사 방법이다, 진단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선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 지점이냐, 바로 요 지점, 왼쪽 상부와 가까운 요 지점이 가장 적절한 진단 검사 기준값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에 연속형 변수일 때 검사 결과가 연속형 변수여야지, 양성, 음성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양성이냐 음성이냐지. 그래서 연속형 변수일 때 경계값에 따라서 특이도, 민감도를 산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본적으로 이 세로축은 뭐예요? 민감도. 그래서 올라갈수록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 그쵸? 그래서 여기 민감도가 0%, 민감도가 100%, 민감도가 높다라는 건 무슨 의미다? 민감도는 뭐예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있다고 할 확률,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이죠. 그럼 민감도가 100%면 환자를 100% 양성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 좋아지는 거죠, 올라갈수록. 자, 이 세로 가로축은 1 빼기 특이도. 자, 특이도가 1이, 그러니까 100%라는 게 1이잖아요. 근데 1에서 특이도 1, 100%를 빼면 0이 되니까 욕인 거죠. 결국 특이도가 1, 100%인 게 여기, 특이도가 빵인 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특이도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이쪽으로 붙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좋은 지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평축에는 1 빼기 특이도, 수직축은 민감도의 수치로 기준에 따른 점들을 찍고, 그 곡선을 ROC 곡선이라고 하고, ROC 곡선은 이렇게 왼쪽 상부로 바짝 붙는 곡선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감염병 유행조사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 그 내용을 넣었나? 요번에 넣었나? 이번 모의고사에 있었어요. 그 문제 쉽게 풀었어요. 괜찮았어요? 이제 보기 중에 그 문제가 이거였죠. 어떤 학교에 복통, 설사, 구토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발생이 한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유행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자, 1번 과거 발생 양상과 비교하여 유행 여부를 판단한다. 뭐 2번 학생들과 면담을 실시한다. 3번 했고, 정답이 학생들과 면담이었어요. 원래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맨 처음에 진단의 확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진단의 확인이 없어. 그거 실제 기출문제예요. 최근 기출문제고, 그래서 진단의 확인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진단의 확인이 없네? 그러니까
과거 발생 양상과의 비교, 이거를 대부분 학생들이 답으로 골랐는데, 문제에 만약에 우리 이런 문제가 주로 나왔었어요. 어떤 학교에 장티푸스 환자 10명이 발생했다. 제일 처음 유행조사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라면은 과거와의 발생 양상을 비교해서 유행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냐면 거기에는 이미 장티푸스라고 진단이 내려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온 지문에는 진단이 안 내려졌어요. 그럼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과거 발생 양상과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리고 우선 얘네들이 10명이 예를 들어서 복통설사 환자들이 10명이 발생이 됐는데 얘네들이 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그 문제가 생긴 건지 각각 다른 음식을 딴 데서 먹고 와서 이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잖아요.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유사한 증상의 환자가 발생이 됐다 라면은 우선 진단이 바로 내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같은 원인에 의해서 이 증상이 나타난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면담이, 증상 있는 학생들과 면담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진단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 유행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가지고 온 거고,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 예방의학 교재 보면은 면담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뭐 첫 번째로 뭐 하고 사람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뭐도 확인하고 이런 내용이 쭉 장황하게 들어가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유행에 대한 정의, 미국 보건협회에서는 주어진 인구 집단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이 얼마인데 상대적인 개념이죠. 우리 요거 자료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자료 안 받아? 저기. 저쪽에, 이쪽 끝에. 그래서 주어진 인구 집단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임상 특징이 비슷한 증후군, 그래서 임상 특징이 비슷하다는 것, 원인이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기대했던 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유행이다. 그래서 유행 조사를 한다라는 거, 유행의 대상, 규모 확인하고요. 원인 밝히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서 유행을 종식시키고 재발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 여러분들 이런 지문들 좀 주의 깊게 보실게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 유행조사 다음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유행조사에 해당하는 과정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면은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대상, 유행 규모 파악, 원인에 필요한 조치 수행, 그다음에 뭐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이런 것들 모두 유행 조사의 정의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유행 조사의 단계, 유행의 확인, 크기 측정인데 제일 처음 진단의 확인이다라는 것만 강조를 드렸더니 진단의 확인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답을 못 고르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진단의 확인을 위한 모든 과정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검사를 하고 어떤 원인 요인에 노출이 됐는지, 공동의 노출 요인,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단의 확인이다. 그래서 진단 전에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같은 원인에 의한 건지 아니면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나서 유행의 확인, 과거 발생 양상과 비교해서 유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유행 규모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유행에 대한 기술역학적 분석을 한다. 그래서 시간적 특성, 공간적 특성, 인적 특성에 대해서 다 기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원인에 대한 가설 설정하고 분석 역학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한다. 조사 방법으로는 후향적 코호트 그리고 환자 대조군 연구를 사용한다. 전향적 코호트는 왜 못해요? 이미 환자가 다 발생한 다음이기 때문에 전향적 코호트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 예방대책 수립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래서 예방대책까지 마련하는 게 유행조사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정규 분포 곡선을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왜 넣었을까요? 이 문제를 제가 넣었구나. 이거 여러분들 문제 아마 이 문제가 나갔을 거예요. 시험 문제로, 제가 모의고사 문제로. 그래서 음식 검사, 우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면담을 해서 왜 얘네도 아니냐면 물이 원인인지 급식이 원인인지, 얘네가 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뭐 먹고 그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얘네들을 조사해서 얘네들이
얘네들을 통해서 뭔가 찾아내야 되겠지.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게 뭐지? 얘네들과 증상이 없는 애들의 차이가 뭐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식을 먹고 다 그랬어? 그러면 급식에 대한 검사도 당연히 이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선 해야 될 거는 얘네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얘네들이 공통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진단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 문제로 출제를 드렸고요. 깜짝이야. 이거 없구나. 제가 이 정규분포 곡선을 안 넣었구나. 자, 그래 볼게요. 이제 정규분포 곡선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정규분포 곡선은 워낙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꾸 뭐가 나오냐면 면적 묻는 문제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면적을 암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잘 그렸는데. 자, 여기가 평균을 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료에 요거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뒀고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면적 여기가 68점.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까지가 68.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이 표준 편차까지의 면적이 96.44%, 3 표준 편차까지 들어오면은 99.7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의 성적을 냈는데 성적의 평균이 70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점이래요. 그러면 이 반에서 80점,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들이 몇 %예요? 80점 이상인 학생들이 몇 %겠어요? 전체 중에. 어디예요? 80점이요. 자, 여기가 70점이라는 거예요. 평균이.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점이다. 그럼 마이너스 10에서 60점. 여기가 80점이죠. 여기는 50점. 여기는 90점.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70점 이상인 학생들이 몇 %예요? 평균 이상이 반이겠죠. 50%. 80점 이상인 학생은 이만큼이에요. 그럼 요 면적이 5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를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나면 왜냐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요거를 뺀 나머지가 몇 %냐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여기가 50%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만 알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얼마예요? 이 전체 여기 1 표준 편차까지의 면적이 68점 얼마? 26인데 얘는 양쪽 대칭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대칭이니까 여기에 반인 요 면적은 34.13이죠. 그러면 50에서 34.13을 뺀 나머지가 요 면적이 되겠죠. 그렇게 구하는 문제가. 그렇게 해서 구하면 아마 15점, 여기는 50에서 빼니까 15.87 정도 나오나요? 87%. 그래서 요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68.26, 95.44, 99.73 요 면적만 알고 있으면요. 그냥 어떻게 나오든 다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 보건통계에서의 시험 문제들이 요 각각의 점들을 막 해놓고 요 점 이상이 몇 명이 몇 %냐 뭐 요런 거 출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한. 그래 결국은 정규분포 곡선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면적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 라는 걸 묻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요거는 좀 법이 바뀐 내용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면은 영양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래 이게 그 주기가 3년 주기였잖아요. 근데 매년 구역과 기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게 되고요. 조사 항목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 갈게요. 가끔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영양조사는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와 식품 섭취 조사와 식생활 조사 크게 세 가지로 이 법안에서 구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신체 상태의 영양 관계에 대한 징후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한 것.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한다라는 거고, 식품 섭취 조사. 자, 조사 가구의 일반적인 것, 식사, 그리고 식품 섭취 상황 같은 것들을 보게 되고, 식생활, 가구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식사의 일반 상황, 그리고 조리 시설에 대한 시설과 환경, 그리고 식품에 대한 가격, 그리고 조달 방법,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들 시행 규칙에 보시면 건강 상태에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조사한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질병을 앓고 있는지, 사고에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활동의 제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혈압이나 신체 계측을 통해서 상태를 조사를 하고, 흡연, 음주와 관련된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건강 상태 조사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 식품 섭취 조사, 식품 섭취 횟수, 그리고 섭취량, 그다음에 재료에 대한 것들, 식생활이 어떤지, 규칙적으로 식사하는지, 과다 섭취하지 않는지, 외식은 몇 번이나 하는지, 영유아 수유 기간, 이유 보충식, 이런 것들까지 조사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역학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다음 9번 내용 넘어가서 볼게요. 감염병 관리의 발전사로 들어가는데, 요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로 한 번 더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갈게요. 우선 시대적으로 우리가 감염병과 관련돼서 볼 때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종교설, 점성설, 장기설, 접촉감염설, 그리고 미생물 병인론 시대로 넘어가는데, 종교설, 당연히 종교적 관점으로 질병을 바라봤던 시기, 그러니까 치료도 주술적인 방법에 의존했다. 점성설 시대 넘어가면은 환경, 점성설이라는 거는 별자리의 이동을 본 거예요. 환경의 물리적 변화를 살펴본 거죠. 그래서 질병 발생이 환경의 물리적 상태와 관계가 있다라고 봐서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별자리가 시시때때로 계속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본 거죠. 그걸 통해서 감염병, 기아, 사망, 전쟁 등에 대해서 점쳤던 시기. 자, 장기설로 넘어가면은 공기 중에서 나쁜 공기가 어떤 유해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공기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사실 종교설, 점성설, 장기설로 넘어가지만 종교설 시대에도 장기설이 있었고요. 점성설 시대에도 장기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쭉 장기설 있으면서 그 중에 주류를 이뤘던 게 이제 종교에 대한 거, 점성설, 그리고 장기설. 그러다가 접촉 감염설 시대. 자, 이 시대에도 이 시기에는요, 단순히 공기가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 접촉 전염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성설은 베이스에 점성설이 아니죠. 장기설이 베이스에 깔려 있던 시기예요. 근데 주로 한센병, 흑사병, 매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만나서 접촉하면 걸리는 것 같아라는 게 형성이 됐고요. 미생물 병인론 시대에 레베누크의 현미경 발명이 약간 기본이 돼서 시초가 돼서 파스테르와 코우의 탄저균, 결핵균, 콜레라균 발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생물이 원인이다라는 걸 확인했던 시기. 그러면서 미생물 병인론 시대 와서야 점성설이 완전히 폐기된 거죠. 원인이 분명해졌으니까.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있죠. 다음에 병원체에 대한 내용까지 좀 더 볼게요. 세균 바이러스 리케치아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거기에 나머지 진균이나 원생동물 그리고 후생동물의 내용까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세균 하면은 단세포 동물로 된 미생물이고, 간균, 구균, 나선균, 그래서 막대균, 알균이라고 해요. 간균이라고 하면 막대균이고요. 구균이라고 하면은 알균이라고 하죠. 세포벽 가지고 있고 항생제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항생제로 치료하게 되죠. 자, 알맞은 양분, 온도, 습도, 산소 있으면 배양이 가능하고 세균이 원인인 질병들. 다음 바이러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고요. 세균 여과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과성 병원체라고도 부르고, 살아있는 조직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게 바이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배양이
안 돼요. 배양할 수가 없고요. 항생제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질환에 항생제 처방 안 하죠. 자, 바이러스성 질병들 확인하시고, 자, 리케치아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균과 비슷한 화학 성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에 반응을 하지만 바이러스처럼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증식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 말고 진균, 그리고 원생동물과 후생동물. 자, 진균 하면은 곰팡이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무좀, 피부병 등의 원인이 되는 것들. 원생동물, 후생동물, 우리가 기생충에서 얘네들 이제 묶어서 보는데 둘을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생충에서 분류했을 때 원충류, 윤충류 분류했었죠. 그 원충류가 원생동물이에요. 그리고 윤충류가 후생동물이죠. 원생동물과 후생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후생동물인 윤충류, 그 기생충들은 눈에 보여요. 커서. 이 원생동물, 원충은 얘는 단세포동물이라서 눈에 안 보여요. 제일 큰 차이죠. 그래서 단세포 동물이면서 보통 중간 숙주에 의해서 전파된다. 기생충에서 봤던 것들이죠. 면역이 잘 생기지 않고요. 말라리아, 아메바성 이질, 아프리카 수면병 같은 것들이 이런 원충류에 의해서. 그래서 말라리아 원충이었죠. 말라리아 뭐 3일열, 4일열 일으키는 것들 말라리아 원충 우리가 공부했던 것. 후생동물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길쭉한 거, 나뭇잎 모양으로 생긴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생충, 눈에 보이는 기생충 있죠? 걔네들이 후생동물이에요. 그러면 윤충류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선충류, 조충류, 흡충류, 얘네들이 다 후생동물에 들어가는 애들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회충, 십이지장충, 뭐 촌충, 선무충 이런 기생충들 후생동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까지 해서 병원체 중에서 감염병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돼 있을 것 같고 요 정도만 해서 여기서 사실 의도는 원생동물, 후생동물 조금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최근 시험 문제 중에 다음 중 병원체의 종류와 그 질병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약간 헷갈리게 원생동물, 후생동물 섞어놓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인지하지 않고 보면은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충분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내용 이어서 볼게요.